이번 시간은 챕터 9 최신 분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신 분야는 지금까지 최근에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경향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수록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시설 투자와 플랜트 건설에 주로 적용되는 민자 투자 방식의 계약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민자 유치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자 유치가 민자 유치 사업의 개념. 그러면 이 컨셉은 민자 유치 사업의 개념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의 중앙 어떤 상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지자체, 각 지역의 지자체 중심으로 모든 어떤 지방의 재정과 시설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지자체들은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하고 또한 지역의 어떤 쾌적한 그런 환경과 편리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재정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각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려면은 많은 비용의 어떤 투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시공업자, 즉 사업 시행업자를 선정해서 그 시행업자와 함께 하든가 아니면 시행업자 단독으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떤 시행업자에게 건설이 안공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 민자 유치 사업은 국가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서 건설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시설업자, 민간 부분으로부터 조달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지방자치자체의 재정을 시공업자에 부담을 시키고 시공업자는 건설이 어떤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에 의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와 이제 우리가 민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 유치와 민자 유치와 민영화, 민자 유치 앤드 민영화. 이것은 약간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영화와 민자 유치. 민영화는 주로 이제 공기업의 지분의 매각, 민간의 이탁, 외주 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의 매각이라든가 혹은 민간 이탁, 외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민자 유치는 미래의 사회 간접 자본, 즉 SOC에 대한 매각이나 위탁, 외주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민영화와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자 유치 사업의 필요성. 그러면 왜 민자 유치 사업이 필요하느냐? 민자 유치 사업의 필요성. 필요성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어떤 재정, 지방 재정의 여건이 취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공업자, 즉 사업 대행업자를 같이 어떤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본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또한 노후된 시설의 방치,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 조건으로 말미암아 외부 경쟁력의 어떤 에 대해서 높아갈 수도 있고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체에서 하면은 여러 가지 경쟁력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또한 감소가 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그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그 SOC 사업은 여러 가지 그 시행업자와 같이 병행함으로써 많은 장점을 보유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간접 자본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그 어떤 불만이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의 그 효율성을 넓힘으로써 신뢰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건설 및 그 운영에 따르는 어떤 그 시장의 위험, 그러니까 시장의 위험, 혹은 운용의 위험, 그다음에 이제 외환의 위험, 물가항력적 기업, 이런 여러 가지 그 위험에 대해서 민자유치 어떤 지자체 단독으로 함에 대해서 이런 위험을 서로 어떤 그 정도 이것을 그 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그 위험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어떤 그 위험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어떤 그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다른 그 여러 회사, 지자체 및 시행업자와 같이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행업자는 연구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업자는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그 이익이 돼야지 그것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죠. 무턱대고 뭐 어떤 그 목적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보다는 시행업자가 모든 어떤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또한 지자체는 여러 가지 그 전문가, 즉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는데 그런 어떤 그 전문가가 없어도 결국은 시행업자의 어떤 전문가에서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것에 의해서 시행업자는 그 지자체한테 결국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떤 그 지자체와 시행업자 간의 어떤 그 윈윈 전략이 되는 거죠. 윈윈 전략. 결국은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서 결국은 시행업자는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민자유치 사업의 그 추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진 방식이 결국은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그 계약의 형태하고 같겠죠.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이 추진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추진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추진 방식.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것이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어떤 한쪽에 어떤 그 유리한 사항이 되면은 또한 그것은 뭐 시행업자는 하지 않을 거고 또한 그 시행업자한테 유리하게 하면은 지자체에서도 그 업자와 어떤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즉 윈윈 스트레이티지, 서로 간에 어떤 그 장점을 보완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어떤 계약을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민자유치의 그 사업 방식이 우리가 한 5가지의 그 계약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계약의 형태를 보면은 첫 번째는 BTO 방식 있죠. BTO 방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OT 방식 있고 BO 방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OT 방식 있고 ROO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계약의 그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셀렉션 해야 되겠죠. 즉 지자체와 시행업자, 즉 그 시행업자와 지자체 간의 어떤 사업 시행자와 같이
어떤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BTO, BTO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build transfer, 그다음에 이제 operate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BTO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하는데, 사회 간접 자본의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의 시설의 그 소유권이 국가나 혹은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것이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행업자는 거기에 그 시행한 그 시행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그 관리 운영권을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관리와 운영을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시행업자는 어떤 그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간접 자본을 추진했던 그런 그 지자체가 결국은 그 사회 간접 자본이 준공이 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설물이 기속이 되고 그 기속이 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그 시행업자는 거기에 어떤 운영권이나 혹은 거기에 관련된 시설 관리에 대해서 어떤 그 이익 창출이 된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BTO, 즉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BOT는 이제 Build on Transfer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의 그 시설의 그 준공이 되면은 이것을 일정 기간 사업 시행자에게 당의 시설의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그 만료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어떤 그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까지만은 BTO고 이것은 약간 그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BOT는 Build on, 그 다음에 이제 Transfer.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그 사회 간접 자본의 그 시설이 준공이 되면은 사업 시행자에게 그 소유권이 그 인정이 되고, 결국은 어떤 기간이 일정 기간 동안에 그것을 사용을 하다가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것이 기속이 되는 상태를 우리가 BOT의 그 계약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OO 방식이 있습니다. BOO 방식. 이것은 Build on Operate. 이것은 사회 간접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당의 시설의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은 Build on Operate.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회 간접 자본의 그 시설물이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을 우리가 BOO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ROT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그 기존 시설물을 정비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약간 위하고는 좀 틀리죠. 이것은 어떤 그 창조적인 어떤 이것은 세 가지는 창조적인 시설물이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물,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리모델링 하는 거죠. 리모델링 하거나 혹은 기존의 시설물의 전부 다시 철거를 해버리고 다른 그 어떤 그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을 건설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시설물을 준공을 해주고 거기에 일정 기간 동안 그 사업 시행업자는 대행업자죠. 대행업자는 거기에 대해서 운영권을 인정받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 시설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영등포역 그 부분에 어떤 그 역사가 철거가 되고 거기에 롯데 백화점인가요? 그것이 들어와서 지금 어떤 그 역하고 같이 연계가 해서 어떤 백화점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ROT 이렇게 부르는데 리허비어레이트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RO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ROT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ROO 방식은 우리가 기존 시설물을 정비한 그런 그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 시설물의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자체와 혹은 국가 간에 이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다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그 목적을 서로 어떤 합당한 그런 목적을 찾아서 결국은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행업자가 어떤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해준 대신에 그 시행업자는 어떤 다른 어떤 그 국가나 지방자치에게 이익을 창출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리허비어레이터 원 오퍼레이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ROO 방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피러테이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원이죠. 원 오퍼레이트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5가지가 있다. 계약의 형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BTO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OT 방식이 있고, BOO 방식이 있고, ROT 방식이 있고, ROO 방식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약의 형태에 의해서 어떤 그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그 계약의 형태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결국은 사업을 시행을 해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째는 민자유치 사업의 그 대상 시설 사업 그 시행 주체 및 절차 이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민자유치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그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의 그 대상 시설 시행 주체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대상 시설 및 시행 주체. 첫 번째 사안은 이제 민자유치 사업의 그 대상 시설과 시행 주체. 대상 시설과 시행 주체. 첫 번째 이제 대상 시설 및 시행 주체. 대상 시설이 어떤 것이 있고 시행 주체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시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고 도시철도가 있고 항만공안, 다목적댐, 수도, 하수도 및 하수 종말 처리시설, 하천 부속물, 폐기물 처리시설, 전기 통신설비, 가스 공급시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국가가 그 시행을 어떤 그 했던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계속 민자에 이렇게 계속 그 어떤 그
줌으로써 시설의 어떤 그 권리를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익 창출과 혹은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어떤 그 시스템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그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그 한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어떤 그 윈윈 전략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주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공공 부분에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공사나 공단 뭐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지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시행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정부 투자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공사나 공단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신도시의 어떤 그 개발하고 어떤 그 시설을 투자하는 분은 이제 한국토지공사가 여기에 개입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고, 혹은 이제 순수 민간법인, 민간합동법인, 또한 법상이나 공공법인이 아닌 공공기관 이런 데서 어떤 그 시행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대상 시설 및 주체에 의해서 민자유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다음 두 번째는 민자유치 사업의 그 시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행 절차는 크게 구분하면은 우리가 한 6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의 운영을 하는 것이 기획예산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확정, 이것도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이것은 이제 각각의 시행하는 그런 거 주무관청에서 수립하고 고시를 하고, 대규모 이제 사업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어떤 그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시행자 하면 주무관청 여기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공고를 통해서, 고시나 공고를 통해서 어떤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어떤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조건을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행업자가 결국은 거기에 입찰에 참여를 해서 그 입찰에 이제 참여한 업체 중에서 가장 그 이상적으로 한 업체가 이제 시행업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이것은 주무관청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민자유치 사업이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지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손실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섯 번째는 사업 시행 및 준공 확인, 이것도 주무관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민자유치 사업은 결국은 서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윈윈 스트레이티지, 즉 서로의 어떤 그 이익이 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행업자는 여러 가지 그 건설을 하는데 법률적 규정이나 제한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비용이 증감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런 것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그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민자유치 사업의 그 현황 및 지역별 그 추진 사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거기에 나와 있지만은 정부 추진 그 민자유치 사업의 그 최근 동향을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사업에 그 정부가 했던 거, 민자유치 사업에 여러 가지가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중심으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거기에 그 통행료를 지금 그 징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신항만, 목포 신해양, 또한 부산간 대구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국제공항 철도,
혹은 일산이나 태경간 애각 순환 도로 이런 것들이 정부 주도의 민자유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반드시 국제공항에 들어가려면 진입을 하려면 통행료를 내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부 주도의 어떤 민자유치 사업에라고 볼 수가 있고, 둘째는 가창대교,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이런 것도 우리가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민자사업 참여가 아주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김해 경전철 건설 사업이나 캐나다의 봄바디어사, 부산 거제 간의 연결도로 건설하면은 프랑스의 GTM사, 부산 신항 건설 사업에는 싱가포르의 PSA사, 부산 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는 일본의 타이치강 교사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어떤 시행업자가 없을 때는 외국 자본을 거둬들여 거기 외국의 어떤 시행업자와 같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실시하는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대형 민자사업의 현황을 보면은 서울이 사업수가 한 2개 정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오면산 터널, 강남 순환고속도로, 경기 인천이 6군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일산대교 이런 것들이 경기 인천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회 간접 시설의 민자유치 사업이고, 세 번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여기는 한 4군데 사업수가 있는데 거기는 거가대교, 북항대교, 초음선 경전철, 마창대교, 강주, 전남, 전북은 강주 제2순환고속도로 제1구간 이런 것들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3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관리 민자사업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서울은 사업소가 16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비구를 보는 주차장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울의 주차장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는 종묘 주차장이 이제 그런 예가 되겠고, 경기 인천에 20군데, 여기는 이제 비고에 보시면은 인천공항 관련 시설, 강원도에는 2군데, 터널이나 공원, 대전, 충남, 충북은 12군데, 관광지, 유소스텐,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은 25군데, 경기장이나 화물터미널, 지방도, 강주, 전남, 전북은 5군데로 터널 관광지, 이런 것들이 어떤 지방자치단체 자체 관리에 의한 민자 사업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별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부산 거제 간 연결 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 규모가 부산 강서구에서 거제시 장승포 길이가 한 2km 정도 되는데 이것이 성공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은 항만의 물동량, 물류비 절감과 교통 체증을 감소시켰던 그런 기대 효과가 있고,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서부산권 혹은 거제시 개발이 촉진이 됐던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떤 한국의 여러 가지 교통망이 상당히 많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지방 간의 어떤 격차, 이런 것, 일일 생활권,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어떤 민자유치 사업이 건설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KTX 고속 전철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서울로 전부 다 지방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인구들이 서울에서 어떤 그 쇼핑을 하고 혹은 뭐 자녀들 학원을 보내고 그런 어떤 그 불미스러운 것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뭐 나름대로 또 어떤 그 보완책을 또 강구해서 거기에 그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은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그 단점과 장점이 항상 모든 그 어떤 우리가 행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범물지구에서 안심국도간 4차 순환도로의 건설 사업이 또한 그 성공 사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건설이 길이가 한 7.2km 이 정도 되고 폭이 35에서 50m 이렇게 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막대한 그 투자 재원의 그 도로를 민자 유치로 조기 건설을 했다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겠죠. 문제점이라는 것은 뭐 돈이 그만큼 확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재정 어떤 걸 마련하려면 결국은 어떤 그 사업 시행자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기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 물류 비용 절감 및 교통 체증의 그 감소를 어떤 그 해결을 했고, 세 번째는 민간의 그 창의성과 경영 기법의 도입으로 새시민 편의 증진을 시켰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의 그 창의성이나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전략적인 전문가의 어떤 그 견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민간의 그 창의력과 경영 기법. 그래서 이제 보통 공무원들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민간의 어떤 창의력, 즉 전문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그것을 어떤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떤 그 비용의 어떤 그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죠. 또한 경영기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물론 어떤 그 국가의 공무원들은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업 시행자와 보다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이론이나 기술적 그런 그 테크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강주 제2순환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떤 그 강주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재정이 열악하고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SOC 그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민자 유치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그 기대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제2순환도로 그 건설로 도심교통의 체증이 완화가 됐겠죠. 결국은 도시의 그 예각으로 이렇게 도로를 건설해서 교통의 어떤 그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차량을 예각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교통 체증이 많이 감소를 시켰다. 두 번째는 교통 분산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에 기여를 했겠죠.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어떤 그 도심의 중심을 가려면 여러 가지 그 교통 체증 때문에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차량이 또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쾌적한 그런 도시를 유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인체 해로운 유해가스들이 많이 배출됨으로써 짜증이 나고 또한 그것이 상당히 인체에 해롭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인간의 그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각 도시마다 여러 가지 그 오존의 그 농도라든가 앙상가스 이런 것을 수시로 이렇게 어떤 그 계속 인디케이터 어떤 그 표지판으로 이렇게 계속 그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떤 그 도심의 그 공기의 어떤 그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 네 번째는 대전 천변 도시 고속화 도로 건설 사업. 이것도 규모가 한 28km 정도 됩니다. 길이가. 폭이 28.6차선 도로죠. 28.5km 거리에 6차선 도로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대 효과도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여러 가지 교통 체증을 감소를 시키고 또한 쾌적한 어떤 도시 환경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그 외곽의 어떤 그 지방으로 가는 그런 도로와 연결해서 어떤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고 결국은 어떤 그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와 같이 민자유치 사업은 즉 사회 간접 자본에 즉 SOC에 의해서 시행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성공의 사례가 많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시행했던 그런 것을 경험을 해서 더욱더 디테일하고 어떤 비용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 3.2의 사업 지원 및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실패 사례가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충남 교령산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 이것이 이제 실패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실패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GO 즉 환경단체와의 협의 및 일부 의원과 공무원의 뇌물 사건 발생 등으로 부지 공사 중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요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됐죠. 그런 것을 보존하는 어떤 측면과 혹은 이제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어떤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산이 이제 어떤 통과를 해서 도로 공사를 하고 또한 나무를 베어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환경의 어떤 파괴 원인이 되고 그 파괴 원인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고 또한 산사태가 나고 이런 것과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간의 어떤 목적 즉 어떤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간의 어떤 단체 혹은 지방단체 자치단체 간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결국은 사업이 중지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환경단체의 계룡산 훼손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여론화의 계획 백지화 선언 이런 것들이 계룡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그런 산이죠. 그런 것의 어떤 상태. 그래서 결국은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떤 민자유치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토지 보상 문제가 상당히 어떤 토지 가격이 상승이 돼서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재정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산의 어떤 터널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동해시 보라 망상 리조트의 개발. 이것 때 이제 추진상 문제점을 보면은 기본 협약을 체결한 보라 건설이 사업의 초기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은 뜻밖에도 그때가 IMF가 어떤 관리 체제로 들어가서 결국은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되고 또한 자금의 어떤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가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강주 서방 지하 상가 조성 사업. 이것도 이제 지원 사유를 보면은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상가 부장의 어려운 금이 예상이 되고 사업 시행자인 관련 회사가 법정 관리 초기 단계에서 사업 재개가 이제 곤란해지고 또한 기존 시장의 상인들이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을 실행을 해야지 어떤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업을 하는 것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예측을 해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그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사업도 반드시 처음에 이제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피지빌티 리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통 타당성 검토, 이 타당성 검토가 결국은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우리가 하나의 목표가 있으면 타겟가 있으면 그 타겟에 대해서 모든 관련된 어떤 그 파라메터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론 모든 것들이 전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도 없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전략 전술이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함으로써 어떤 그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시설물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 시행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어떤 그 단체 간의 어떤 그 윈윈 전략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됨으로써 결국은 그 민자유치 사업은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6번째 민자유치 사업의 그 운영상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이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큰 제목만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자유치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운영상 문제점에 어떤 것이 있느냐. 운영상 문제점. 그래서 뭐 문제점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 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이든 문제점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 다 내가 어떤 생각하는 대로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 대통령하고 어렵게 살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꼭 그렇지는 않죠. 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자기가 대처해 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어떤 그 자기의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반드시 자기한테 어떤 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면은 운영 인력의 비효율적 관리와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운영 인력의 그 비효율적 관리와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자유치 시행업자의 어떤 그 민간의 어떤 그 창의력과 경영 기법이 바로 이제 이런 그 전문성 부족과 서로 매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그런 어떤 그 프로페셔널 부분, 즉 건설이나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전문가를 다 어떤 그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민간 그 업자, 즉 시행자 측에서는 모든 전문가를 동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어떤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추진 일정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미제시로 사업이 지연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문가의 그 육성에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업의 어떤 지연이 된다. 사업의 지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어떤 계약서상에 컨트랙터 어그리먼트에 계약상에 분명히 이런 것은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것의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행업자의 어떤 그 측에서 이유에 의해서 지연이 되면은 시행업자에게 어떤 그 그만큼 어떤 그 비용의 어떤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해서 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지원이 되면은 시행업자는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그만큼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사업 지원의 어떤 기간, 타임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어떤 사업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 살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서로 어떤 동업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서로 잘하자 이렇게 해서 동업을 하지만은 항상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서로의 어떤 자금이 쪼달리고 어떤 그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런 거에서 항상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그 친한 친구여도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에 이렇게 어떤 그 서로 약속을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서로 간의 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실적 올리기식 무리한 사업 추진. 그래서 이제 무리한 사업, 세 번째는 무리한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지만은 모든 어떤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양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욕심이 항상 그 어떤 그 문제를 야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제력을 가질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 결국은 셀프 컨트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욕심에 의해서 결국은 무리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뭐 당선이 됐으니까 다음에 또 뭐 당선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지방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어떤 잘한다는 의미와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국은 무리한 사업을 야기시키고 무리한 사업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커넥션이 연결돼서 나중에는 어떤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한 진행이 되더라도 어떤 부실공사로 진행이 되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적정한 투자 수익 보장과 위험 부담의 미흡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투자 수익 보장과 위험 부담의 미흡, 투자 수익의 보장. 그래서 투자 수익의 보장이 돼야 되겠죠. 투자 수익.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의 미흡, 위험 부담.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그 계약서상에 충분히 표시를 하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그 사업의 어떤 그 목적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어떤 그 민간 투자 시설물이 완성이 됐을 때 어떤 그 기대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한 그것이 잘못됐을 때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느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문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느냐, 또한 그 위험을 극복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전부 다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민간의 그 창의성, 효율성 유도가 미흡하다. 여기서 뭐 앞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전문가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한 그 시행업자를 잘못 선정하면은 결과는 민간의 그 창의성 효율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그래서 결국은 창의성 효율성이 미흡하다. 미흡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행업자를 또한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시행업자를 잘못 선택하면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지방자치나 국가 어떤 공무원과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그 창의성과 효율성에서 입찰에서 결국은 시행업자를 어떤 그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은 시행업자가 선정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일곱 번째는 민자 유치 사업의 활성화 방안. 민자 유치 사업의 그 활성화만큼은 민자 유치 사업에 어떻게 해야지 활성화될 수가 있는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함으로써 활성화 방안이 대두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고지원제도. 물론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그 재정을 다 어떤 그 부담을 갖고 할 수는 없겠죠. 반드시 이제 국가에서 어떤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국고 지원의 어떤 제도상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사업이 순조롭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그 민자유치 사업이 제대로 순조롭게 유연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국고 지원의 어떤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SOC 민간 범인에 대한 세제 감면 지원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제 감면 제도. 세제 감면 제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그 재정을 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들려 하고 또한 거기에 관련된 국민이나 주민들은 세금을 적게 거는 것이 좋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그 입장 차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세제의 어떤 그 감면, 어떤 세금의 부담이 많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서 결국은 민자유치 사업이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사업 추진 일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 및 사업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일정 앞에서도 문제점이 나왔지만 사업 추진 일정에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추진 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그 계약서상에 이렇게 명시를 해줌으로써 어떤 그 시행업자는 거기에 그 어떤 그 기간에 그 시설물을 완성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거죠. 또한 그 시설물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어떤 그 기성금을 적정한 시기에 어떤 계약서상에 요구됐던 그런 기성금을 적절히 계속 어떤 시행업자에게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것이 원하는 어떤 그 공사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공사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또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크레임이 발생하고 또 컴플레인이 발생하고 그런 또한 그 건설의 품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넷째는 부대 사업의 그 허용에 의한 수익성이 보존되도록 해줘야 된다. 수익성. 그래서 네 번째는 수익성.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한다. 수익성 보장.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수익성이. 그래서 결국은 시행업자가 했던 것이 얼만큼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 공사를 우리가 어떤 그 시행업자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수익성이 정확하게 보장이 안 되고 또한 보장이 됐더라도 여러 가지 그 어떤 강제적인 법안에 의해서 그런 그 보장이 감소가 돼버리면 결국은 시행업자는 여러 가지 그 앞에서 언급했던 윈윈 전략, 즉 시행업자로서 어떤 걸 참여해서 시행업자 자체 내에서 어떤 이익을 확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이익이 그렇게 창출이 안 되면은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다 어떤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은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충지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컴플레인이 생기고 이런 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금 조달 방법의 다양화 방안이 강구됩니다. 자금 조달.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자금 조달의 그 다양화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시설물을 사회 간접 시설물을 우리가 건설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 근로자나 엔지니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빨리빨리 어떤 그 봉급을 줘야 되고 또한 어떤 그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한테 어떤 그 결제를 해줘야 되고 이런 또 어떤 건설 자재를 구입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안 되면은 어떤 그 건설 공사의 진행이 순조롭지가 못하는 거죠. 납품업자에서는 자금이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떤 그 또한 그 건설 자재를 납품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거기에 관련된 엔지니어나 그 노동자는 봉급을 받지 않으면 또한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생기고
어떤 이제 일을 신나게 하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건설 시설물의 어떤 그런 그 결과가 표출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 및 담당 부서의 일원화 등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체제의 구축의 일원화. 그래서 지원체제의 일원화. 지원체제의 일원화.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확고한 신념과 그 주관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떤 사업이 실시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모든 것들이 다 어렵게 다 사업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하나가 걸리고 하나가 뭐 안심이 되면은 또 하나가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어떤 그 시설물에 관련돼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또한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은 여러 가지 그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어떤 그 지자체 어떤 끌어들이는데 여러 가지 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보강을 해줘야 되고, 또한 거기에 관련된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이 순조롭게 되도록 시행업자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어떤 그 업무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 건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